역사적으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유명한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긴 공포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늦은 밤이면 조용히 내 방에서 인터넷을 서핑하는 걸 좋아했다. 어둠은 나에게 친숙했고 고요 속에서 나는 내 생각에 잠길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한 포럼에서 제목 없는 글을 발견했다. 나의 호기심은 그 글을 클릭하도록 만들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이 글을 발견한 순간부터 당신의 주변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만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방 안의 모든 빛을 차단한 후 방 중앙에 앉아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웃어 넘기며 글을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글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나는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 당신의 등을 보고 있는 그림자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등 뒤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희미한 불빛이 나의 그림자를 벽에 투영하고 있을 뿐. 나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벽과 벽 사이에서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마치 벽 너머에서 무언가가 내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낮에 집 주변을 살폈다. 벽에 이상하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벽을 긁어놓은 것처럼. 나는 더욱 수상쩍어졌고 인터넷 포럼에 다시 돌아가 그런 이야기가 더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있었고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적어놓고 있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그림자는 일종의 초자연적 존재로 사람의 공포심을 먹고 자란다고 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밤이 되자 모든 빛을 끄고 촛불 하나만을 켜고 방 중앙에 앉았다. 그 존재와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촛불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에게 나는 말을 걸었다. 내 정체는 뭐야? 왜 나를 괴롭히는 거지?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 그리고 벽에 비친 내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소름이 돋았지만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천천히 글씨를 만들듯 움직였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다. 그 메시지는 나를 전율케 했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 존재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내 그림자를 볼 때마다 그것이 그날 밤의 그 존재는 아닐까 조심스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방 안의 조명 아래 내 그림자가 벽에 비추고 있다. 방금 무언가가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던 것만 같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그 뒤로 인터넷에서는 종종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곤 했지만 대부분은 단지 공포 이야기로 치부되며 넘겨진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지금도 늦은 밤이면 모든 불을 켜고 그림자를 확인한다. 무섭겠지만 그 존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확실히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때때로 일상 속의 작은 것들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공포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요한 밤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이곳은 낮에는 평온하고 따뜻했지만 밤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특히 여름밤에는 그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고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잠자리에 들곤 했다. 그저 오래된 전설일 뿐이라며 누군가는 웃어넘겼지만 마을 어귀에 버려진 오래된 저택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다. 이 저택은 100년도 더 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장소였다. 미묘하게 기울어진 지붕과 쌓인 먼지로 얼룩진 창문들은 그저 구경꾼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떠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너무 오래 방치된 탓에 여름 비바람이 지나면 으레 마을 사람들은 저택이 무너질지 모른다며 우려했지만 그때마다 저택은 꿈쩍도 하지 않고 버텼다. 한여름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3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이 마을에 놀러오게 되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며 그동안 다녔던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통적인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친구들은 할아버지로부터 이 마을의 옛 이야기와 그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날 밤에야 모여 앉아 저택을 탐험하러 가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밤이 됐고 젊은 영혼들은 손전등과 간단한 캠핑 장비를 챙겨 들뜬 마음으로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도착하자 바람이 고요히 불며 이따금씩 나뭇잎을 흔들 뿐이었다. 저택은 달빛 아래 더욱 음산하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그 자체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듯했다. 친구들은 가볍게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어둠 속에서 그린 그들의 모습을 삼켜버렸다. 그들은 손전등 빛으로 주위를 비추며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낡은 타자기와 먼지 쌓인 그림들이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저택 내부는 생각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곳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갔다. 저택의 중앙에는 커다란 나선형 계단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를수록 공기의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2층에 오르자 긴 복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고 마치 그곳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조금의 두려움을 억누르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방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다. 여긴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 그냥 돌아가자.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친구가 무언가를 보았다고 소리쳤다. 의자 주위로 갑자기 차가운 안개가 스며들더니 희미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들의 뒤에서 귀여운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서 무얼 찾고 있는 거냐? 혼란에 빠진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급히 저택을 빠져나와 마을로 내려왔고 숨을 고르며 서로에게 말없이 안도감을 느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들은 다시는 그 저택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을 품고 찾아온 사람들의 의해 전해진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살아있는 두려움으로 남았다. 그리고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누구도 저택의 비밀을 풀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흐르는 동안 말이다. 전설은 계속되었고 그 말 없는 그림자가 마을에 덮여 있었다. 그 후로도 무수한 세월이 지나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저 그 저택을 외면하며 살아갈 뿐이었다. 저택 주변에서 들린다는 희미한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 그것은 누구에게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곳엔 뭔가 있었고 그것은 결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귓가에 맴도는 소리는 오늘 밤도 조용히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신림동의 낡은 고시원에서 1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하나 있다. 바로 304호의 저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어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모든 일의 발단은 A씨라는 젊은 수험생의 실종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재수를 위해 고시원 304호에 입주했다. 항상 조용했던 그는 옆방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A씨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나름의 생활 리듬을 맞춰가고 있었다. 어느 날 A씨의 모습이 자취를 감췄다. 학원에도 오지 않고 고시원 방에서도 전혀 인기척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외출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A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책상 위에 책들은 다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는 수많은 메모와 필기구들이 널려 있었다. 방 한 구석에서는 그의 휴대폰이 무음 상태로 계속 진동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위로는 도와줘라는 메시지가 적힌 화면이 떠 있었다.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를 시작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A씨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로부터 몇 년 후 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고시원의 304호에 머물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방 안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들린다는 것이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와 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돈다고 했다. 심지어는 방 거울 속에서 눈동자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엿보이기도 한다는 괴담까지 전해졌다. 처음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304호의 경험자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떨며 그곳을 떠나고자 했다. 심지어 한밤중에 고시원을 나서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다. 그들은 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불길한 기운, 그리고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존재감 때문에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몇몇 사람들은 304호의 비밀을 밝히고자 했다. 그들은 모여 이 괴담의 기원을 조사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A씨가 실종되기 이전에도 이 방에서 몇 가지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십 년 전 이 고시원이 지어질 때 그 자리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쳤다고 한다. 이후 그 자리에 지어진 고시원에서도 종종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전해졌다. 결국 304호는 닫히고 말았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고시원 주인도 더 이상 문제를 확산시키고 싶지 않아 그 방은 영영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시원을 지나칠 때면 흔히 들리지 않던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고 불빛이 깜박거린다고 전해진다. 이 괴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 304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웃을지라도 밤이 깊어갈수록 그 방에서 벌어졌던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더 많은 이들의 상상 속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여전히 고시원 앞을 지날 때면 안쪽을 흘끔거리며 불어오는 찬 바람의 소름이 돋곤 한다. 오늘날에도 신림동의 고시원에 얽힌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공포와 미스터리를 즐기는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 어느 누가 304호에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그 방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